더정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한겨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승준 기자가 신경민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친숙한 얼굴이시죠? 1981년 MBC 보도국 방송기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또 보도국장을 맡으셨고요. 특히 2008년 3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한 얼굴로 보이고요. 당시에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용산 참사, 미네르바 사건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서 클로징 멘트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클로징 멘트가 화가 됐는지 외압설이 불거지면서 앵커에서 하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를 정년 퇴임하시고요. 2012년 총선에서 친박 실세였던 권영세 의원을 서울 영등포에서 누르고 당선이 되셨고 또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19대에서는 최고위원을 맡으시면서 당 지도부에도 계셨고요.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약간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 속해 계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특별 긴급회의를 네.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1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안건을 비롯해서 야당 단체장을 좀 탄압하는 내용, 또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서 또 자세하게 보도를 할 텐데요. 여기 언론 관련 내용도 좀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언론 관련이 두 건이 있는데요. 두 개가 다 KBS 관련이고요. 이 문건의 일부는 국정원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놓은 거에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KBS 관련 검토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게 2011년 9월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첨부 서류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KBS 정부 비판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또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에 나온 것 중에 좀 깜짝 놀랄 내용이 그 당시에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를 맡아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청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통해 김인규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그 지시를 어디 청와대에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이건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다시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무마가 무혐의로 됐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문건이 극비 문서인가요? 이것이요. 이게 좀 이상한 건데요. 이 문건은 극비 문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지금 이재정 의원이 정부기록원에 가가지고 허가를 맡아가지고 카피는 안 된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필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본 게 아니고 이재정 의원이 필사한 내용 똑같겠죠. 그것을 본 건데 이것이 김효재 전 MB 때 정무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김성준이라는 사람이 유출을 해가지고 네. 이것이 검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기록원에 넘어갔는데 기록원이 이걸 지정기록물이나 비밀기록물로 지정을 했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공개까지는 아니지만 열람이 가능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것을 다시 반려를 한 겁니다. 검찰이 그 당시에는 내용을 다 알면서도 덮어버린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 자료로 쓰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여기 KBS 기록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KBS의 그 기자 PD 간부들을 품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 줄씩. 거기에 보면은 호남 출신들을 반드시 적시를 해놓고요. 또 정부의 그 당시 MB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한 기자 PD에 대해서는 또 아주 좌파라고 낙인을 찍어놨어요. 빨간 덧칠을 아무데나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을 본 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처음인데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고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법률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문건을 왜 검찰이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아예 기록원에다 넘기는 걸로 끝나버렸는지도 사실은 조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도에 검찰이 그 문서를 보고도 덮어버린 것일까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그럼 그 내용을 다시 또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고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검찰이 여기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만약에 개혁 검찰이고 정권 교체 이후에 진정한 검찰로 나겠다고 지금 또 여러 번 약속을 했으니까요. 새 총장도 취임해서 약속을 했고 장관도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진정한 검찰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걸 다시 갖다가요. 들여다보고 왜 이것이 그 당시에 폐기 처분됐는지 또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 지금의 검찰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발 지금 네. 검찰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좀 철저히 해줬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검찰에 지금 유감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제발 옛날 검찰하고는 똑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께서는 사실은 정권 차원의 어떤 사찰 내지 공작의 피해자이시기도 한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2010년에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서를 비롯해서 뉴스데스크를 맡고 있던 신경민 앵커를 하차시키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폭로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신데요. 네. 그 당시에 그런 국정원에 공작이 있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짐작은 했죠. 지금 현재 금방 문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문건에는 제가 뉴스를 그만둔 이후 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의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해야 하는 규절이 있을 뿐이죠. 근데 현재 국정원이 내놓은 몇 건의 공개 문건에 보면은 그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취임을 해서 2010년 이후 것만 지금 공개가 돼 있고요. 2008년, 9년 김성호 원장과 원세훈 원장의 초기께 아직 직접적으로 문건이 발굴돼 있지 않아서 그게 발굴이 되면 아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입장에서 느낀 걸로는 제가 뉴스를 진행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청와대 회의와 국무총리실 회의의 주요 메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전날 밤에 신경민이라는 앵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하는 코너가 있었고요. 아예 정규 코너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응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해당 기관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라는 거고 사장이나 경영진에게는 상당히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국장이 이제 그걸 주로 받아오는데 그 당시 보도국장이 김성수 의원과 박광원 의원입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두 분이 받는 그 압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증거도 제가 심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회사에 압력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2008년 하반기부터 방송 광고가 전량 빠져나갑니다. 되게 방송 광고는 블로그로 팔기 때문에 미리 그렇죠. 팔거든요. 그런데 이게 블로그로 파니까 3개월 이렇게 몇 개월 단위로 파니까 중간에
광고를 변경한다는 것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 광고 영업 담당자에게 해당 기업의 그 상무나 그 영업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돈은 반납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광고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청탁 아닌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앵커를 하차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공작이었다고. 네, 그래서 거의 연말에 다가올 지경 그 즈음에서는 광고가 없었어요. 실제로 광고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저를 지지했던 많은 선후배들도 야,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여론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고요. 시청자들이야 뭐 광고 없으니까 좋죠. 뉴스 많이 나가고 좋을지 모르지만 방송사 내부 지지를 거둬들이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어디엔가가 그때 국정원의 경제 담당 IO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IO들이 재벌 회사 광고주들이죠. 광고주들과 접촉을 한 것들이 어디엔가 그런 지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뭐 10년도 안 됐으니까요.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한겨레 신문도 광고 탄압 많이 받았습니다. 아, 광고 탄압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궁금한 게 네.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언론사를 상대로 공작을 하고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양보를 해서 그럼 뭐 국정원장이나 다른 뭐 방통위원장의 거라고 하더라도 사후 보고는 반드시 받았을 거고요. 그 기록이 어딘가 전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신경민 앵커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상하게 제가 앵커를 시작했을 때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바로 나온 게 소고기 파동이었고요.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사 파동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정권의 각을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MB가 잘하는 것도 좀 칭찬을 해주라라고 와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면 MB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좀 들고 오면 내가 칭찬해 주겠다. 가지고 오시라. 그랬는데 그걸 못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꼬인 거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저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2008년 어간을 돌이켜 보시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저는 기자로서의 소신이었고요. 정권과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얘기 또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간에는 제가 뉴스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습니다. 그것도 라디오로 한다는 거지만 성격은 똑같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봐라. 내가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했다고 보느냐. 그걸 보면 똑같은 잣대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고 정권에 대한 비판이고 그게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MBC의 그 좀 흑역사라고 할까요? 네. 사장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아마 한 방송사가 가장 빨리 망가진 신기록 기네스북에 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이승준 기자가 이어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재철 사장이 MBC 출신, MBC 기자 출신 사장인데 그렇죠. 왜 정권의 어떤 MBC 탄압에 앞장섰을까요? 김재철 사장과 저는 입사로 봐서는 제가 이제 1년 늦게 들어왔고요. 연배는 뭐 비슷합니다. 제가 회사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친구처럼 쭉 30여 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고요. 제가 보도국장을 할 때 김 사장은 보도 제작국장을 해서 사실 임원회의도 같이 들어가고요. 정치부에도 사회부에도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아주 가깝다면 가까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때도 좀 이상했습니까? 그때도 좀 이상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가는 것을 뭐 굉장히 소원했고요. 정치부 기자를 가서는
같은 학연 때문에 MB가 그 당시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까웠고요. 김재철 기자의 그 인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MB 의원과 그 당시 밥도 먹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정치부 기자의 그 자리를 선망을 하고 그 자리를 결국 어디 디딤돌이나 계단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문제는 또는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뭐 이런 말이 문득 그렇죠. 떠오릅니다. 우리 그렇죠. 언론인들이 어떤 자세로 기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숙제죠. 그게 정치권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정치부 기자를 했을 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한 정당을 출입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기자가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순간 기사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방송사 파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KBS랑 MBC가 지금 공공성 회복을 외치면서 지금 파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고대영 사장이나 김장교 사장 같은 경우에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파업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대해서는 감독권, 검사권을 발동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물론 방문진은 끝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싸움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이미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최근에 공판에서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방문진의 나머지 이사들도 고발을 됐거나 기소가 될 지경 직전에 가 있는 분들이 꽤 있고요.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구여권 출신 이사들 중에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권이 제대로 발동이 된다면 지금 그게 현안이긴 하지만요. 된다면 그분들은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사 자격이 없는 분들을 구 여권이 무리하게 이사로 해서 공영방송에 아주 중요한 축을 만들어 놓은 것부터 잘못됐고요. 지금 그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방문진 운영도 잘못돼 있고 방문진은 MBC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는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휘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KBS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이 이미 끝났고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물론 최종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감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감사 내지는 뭐 다른 방향의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린 민주당 도청 사건의 최고 지휘자고 책임자입니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고대영 사장은 자격이 없고요. KBS 이사 중에도 상당 부분이 금방 MBC 방문진 이사하고 똑같은 문제로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꽤 눈에 많이 띄어서요. 저는 공영방송의 이사를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임명하는 제도 자체에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고요. 그 전에 정당이 추천을 할 때 또 청와대가 결정을 할 때 여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법이나 제도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또 여쭤볼 것 같고요. 이어서 얘기하면 MBC 김장교 사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 행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영장도 발부됐었고. 네. 근데 현재 검찰의 통치는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왜 그런지 좀 말씀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요. 네. 지검 쪽에서 노동부 쪽에 관련 당국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10년 동안 MBC 경영을 책임졌던 사장과 그 측근들의 혐의를
증명해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기소 의견으로 해서 네. 검찰에 송치가 될 거고요. 검찰이 또 보완 수사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는 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조사된 내용을 봤을 네. 때는 네. 기소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MBC와 KBS 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좀 규정하고 있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와 연결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글쎄, 보세요?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요즘에 조용한데요. 네, 맞습니다.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역으로 네, 저기, 네. 네. 국정조사를 해서 지금 뭐 당에서 만드는 문건을 가지고 방송장악 그 네. 시나리오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그 말하냐 원본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극히 일부분입니다만은 빙산의 일각인 그런 정도의 문건이 생산된 문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신문에 보도된 민주당의 방송장악 로드맵이라는 문건은 그런 문건은 사실 당에서 매일 몇 건 내지는 수십 건씩 나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정장악 로드맵을 당은 어느 당이든지 당을 막론하고 다 하는 거죠. 그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 하자고 그랬습니다. 뭐 저쪽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도 하고 진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정원 문건 포함해서 방송장악 음모를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고 홍준표 대표까지도 하자고 동의를 한 건데 요즘에는 국정조사에 국자도 안 나옵니다. 네. 사실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아마 쏟아져 나올 거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 공범자들 이 네. 방송사가 어떻게 장악됐는지 이런 그동안의 MBC나 KBS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걸 봤는데 문제는 이제 김장겸 사장이나 고대영 사장이 크게 결격서가 없게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임기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이 파업의 해법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 보시죠? 글쎄 있을 겁니다. 저는 있다고 믿고요. 네. 고대영 사장은 뭐 본인의 결격 사유가 굉장히 크고요. 김장겸 사장은 사장 된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고 그러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사실 김장겸 지금 현재 사장은 MBC 안에 특히 보도 쪽에서 핵심 보직을 정치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장, 본부장을 거쳐서 왔고요. 김장겸 사장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일단은 박문진과 KBS 이사회이기 때문에 KBS 이사회와 박문진은 그런 전차로 해서 구 여권 이사들 중에 자격이 미달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빨리 진퇴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법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방송법 개정안,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그 방송법 개정안,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겠는가. 온건한 인사가 선임이 될 수는 있는데 소신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뭔가 좀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현재 162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가 된 이 방송 관련 지배구조법이죠. 방송법 중에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데요. 이 법은 사실 김재철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막는. 김재철 같은 저질은 좀 안 들어오게 하자는 김재철 방지법이었고요. 사실 방송 장악의 음모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여당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의 법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을 유지하는 것이 방송 장악으로서는 첩경이거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망가진 걸 보면은요.
얼마나 지금 현재 법이 좋은지는 방송 장악을 위해 좋은지는 뭐 누구나 정권 다 입장에서는 그렇죠. 좋다 그런 네, 말씀.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좋은 입장에서, 겁니다. 네. 근데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김재철 방지법 발의되어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법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김재철 방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좋고 현명하고 강직한 좋은 경영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으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지금 MBC 해직이 돼가지고 병마와 시달리고 있는 이용마 기자 같은 이는 네. 지금 발의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개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더 좋은 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용마 기자가 병석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이 됐는지 제가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용마 기자의 메시지와 비슷한 대목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자, 실제로 앞으로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법안 소위를 해서 여당의 입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추후에 지금 문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을 수정을 해서 가미를 해서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특별 다수제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50대 50의 편성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빼달라. 그리고 부칙은 경과조항이거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현재 경영진은 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하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물어봤고 우리가 그럼 특별다수제를 받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도대체 그러면은 제1야당이라고 그러는데 제1야당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네. 우리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거고 방통위원회는 방통위원회대로 이것을 논의를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방안을 놓고 논의해 볼 기회가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올해는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법안 소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정치인 신경민에 가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그 흔히 농담으로 국회에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30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19대 국회의원 때부터 주목을 받으셨어요. 네. 앵커 출신이기도 하셨고, 또 초선의 당 지도부 최고위원에 선출되기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대 재선하셨는데, 앞으로 뭐 당직 선거나 아니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요. 또 이후 대통령 선거까지 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인의 불문율 중에 하나는요. 다른 자리가 자기 원하는 자리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최고위원은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은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다음 자리가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뭐 이게 당내에서는 남아 있는 유의한 보직이고요. 바깥으로는 장관을 하고 싶다랄지 아니면 대통령을 하고 싶다랄지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니면 뭐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랄지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입에서 욕심을 얘기하면 이런 금방 얘기한 몇 자리밖에 없어서요. 그러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또 불문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20대 국회에서. 네. 지금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대선이 갑자기 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대선 전까지는 대통령을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그 이제 5월 달까지 끝났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좋은 대통령을 또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면 목표고요. 내년 6월 중순에 있을 지방선거를 또 제 지역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대승을 거두어야 지금 현재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꿈꾸는 것을 또 언론계의 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우선 당장 단기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뭐 이제 정치인으로 익숙해진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기자와 어울리는지 아니면 정치인에 어울리는지 좀 어디가 더 어울린다고 보세요? 지금도 지역구에 가면은요. 네. 앵커라고 그래요. 아, 네. 뭐 탤런트 취급하는 네네, 지역구민이 많은 저희 지역구가 이제 20만 정도 되거든요. 네. 20만 중에 이제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분들이 지역구 의원과 아나운서, 되게 이제 아나운서라고 부릅니다. 앵커라는 말은 그렇죠, 좀 어려운 아나운서라고 단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취급을 동시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자는 30년 했고 네. 정치에 발을 담근 건 지금 5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익숙한 건 기자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기자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뭐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서 기자 같은 국회의원 진가를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MBC 후배들이 어쨌든 파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범자들 보면서도 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후배들에게 좀 한 말씀, 뭐 격려든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정권 교체는 됐지만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정권에 몸을 담은 선배 입장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으로 고생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난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준비하면서 마지막 장애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MBC 후배들한테 인사하시는데 제가 막 울컥해지네요.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예, 앞으로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 마무리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한 분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는 또 우리 역사나 우리 문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의 장애 요소는 너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백, 수천, 어떻게 보면 수만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이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선제만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만으로 민주주의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나쁜 대통령이 아니고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언론도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